정부가 엄청나게 큰 농장을 하나 차렸다는 소문이 들렸어. 그것도 150조짜리 농장이래. 근데 정부가 혼자 하지 않고 동네 사람들한테도 기회를 줬어. 이게 바로 국민성장펀드야. 이름부터 한번 풀어보자. 국민 더하기 성장 더하기 펀드. 국민이 같이 참여해서 성장 산업에 투자하는 펀드라는 뜻이야. 그러면 정부가 왜 갑자기 이런 펀드를 만들었을까? 우리가 옛날에는 반도체, 자동차, 조선 같은 걸로 잘 먹고 살았어. 그런데 이제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세상이 되었지. AI, 반도체, 바이오 같은 첨단 기술이 없으면 다른 나라한테 따라잡힌다는 거야. 정부 표현으로는 국가의 명운이 걸린 마지막 기회라고 할 정도야. 그래서 정부가 5년 동안 150조를 이 첨단 산업에 쏟아붓기로 한 거야. 150조 원이 얼마나 큰 돈이냐? 우리나라 1년 국방 예산이 60조 정도야. 그 2.5배가 넘는 돈이지. 근데 정부가 그걸 다 내는 건 아니야. 절반인 75조 원은 정부 첨단 전략 산업 기금에서 나오고 나머지 75조 원은 민간에서 모으는 구조야. 민간이 뭐냐면 시중은행, 연기금, 보험사, 그리고 우리 같은 일반 국민이야. 예를 들어 볼게. 시중은행이라고 하면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같은 곳들이고, 연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같은 곳들이지. 보험사는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같은 곳들이고, 이런 곳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모아서 75조 원을 채우는 거지. 그리고 그 중에 일부인 6천억 원을 올 한 해에 일반 국민들이 직접 넣을 수 있게 길을 열어줬어. 이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라고 불러. 그런데 왜 굳이 시중은행이나 연기금 돈도 끌어들이는 걸까? 그동안 시중은행들이 부동산 담보대출이나 대기업 대출 같은 안전한 데서만 돈을 벌어왔거든. 정부 표현으로는 땅 짚고 헤엄치기라고 비판하는 그런 영업 방식이야. 그 자금을 첨단 산업처럼 위험하지만 미래 가치가 있는 곳으로 돌리게 하는 게 이 정책의 큰 그림이야. 국민 참여형은 한 해에 6천억 원씩 5년 동안 모집해. 5년 누적하면 총 3조 원이야. 150조 원짜리 농장 전체에서 일반 국민 목 3조 원, 비율로 따지면 약 2%야. 정부가 빙하에 비유하더라고. 큰 빙하 위에 살짝 드러난 부분, 그게 국민 참여형이라고. 작아 보이지만 3조 원도 결코 작은 돈은 아니야. 올해 못 들어갔다고 너무 아쉬워할 필요 없어. 내년에 또 6천억 원 모집한다고 해. 그런데 내년에 정확히 언제 판매할지는 아직 안 정했다고 해. 그리고 매년 운용사는 다시 선정한대. 올해 운용사가 내년에도 똑같으리란 보장은 없어. 2026년 첫 모집은 5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딱 3주만 열려. 단 6천억 원이 다 소진되면 그 전에 조기 마감될 수 있다고 해. 시중은행 10군데랑 증권사 15군데에서 이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를 살 수 있어. 그러면 이 농장에는 뭘 키울까? 12종류 작물을 키운다고 생각하면 돼. 반도체, 2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차, 바이오, AI, 방산, 로봇, 컨텐츠, 핵심 광물이야. 요즘 뜬다는 산업은 다 모아놨어. 그 중에서도 AI에 30조 원, 반도체에 20.9조 원, 모빌리티에 15.4조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해. 가장 핵심은 AI와 반도체야. 그러면 어떤 회사들한테 이 돈이 갈까? 보통 정책펀드라고 하면 대기업한테만 갈 것 같잖아. 근데 이번엔 좀 달라. 펀드 자금의 60% 이상은 첨단 전략산업 12개에 속한 기업들에게 간다고 해. 그리고 그 안에서 절반인 30% 이상은 신규 자금 공급 형태로 들어가야 한다고 해. 신규 자금 공급이 뭐냐? 시장에서 이미 거래되고 있는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회사에 실제로 새 돈이 들어가는 방식이야. 유상증자에 참여하거나 매자닌처럼 주식 비슷한 형태로 자금을 대주는 거지. 이게 들어가야 그 회사가 실제로 돈을 받아서 사업을 키울 수 있다고 해. 그리고 이 30%는 비상장 기업이나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사한테 들어가. 즉, 잘 알려지지 않은 작은 회사들 중심이라는 뜻이야. 반대로 코스피 상장 기업,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 투자는 10% 이내로 제한된다고 해. 나머지 40%는 자율투자야. 운용사가 알아서 굴리는 거지. 그리고 운용사가 30%보다 더 많이 신규 자금을 공급하면 인센티브도 준다고 해. 적극적으로 신규 자금 공급이라는 유도책이지. 정리하면 60%는 첨단산업, 60% 중에 절반은 신규 자금으로 작은 회사에게 들어가고 나머지 40%는 자율투자야. 이미 큰 회사보다는 앞으로 클만한 중소, 중견기업에 자금이 흘러가는 구조라는 거야. 정부가 이런 회사에 투자하는 이유가 있어. 죽음의 계곡이라는 말이 있어. 기술은 있는데 매출이 본격적으로 나기 전에 자금이 마르는 시기를 말해.
많은 스타트업이 이 죽음의 계곡에서 무너져. 정부가 이 계곡을 잘 건널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거지. 정책 취지로는 정말 훌륭해. 그런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얘기가 좀 달라져. 죽음의 계곡 앞에 있는 회사에 투자한다는 건 그만큼 변동성과 리스크가 크다는 뜻이야. 잘 키우면 새로운 삼성전자가 나올 수도 있지만 못 키우면 그냥 사라지는 거야. 이 양면성을 알고 들어가야 해. 국민성장펀드의 구조는 좀 특이해. 사모재간접 공모펀드라는 거야. 이름은 어렵지만 단어를 풀어보면 단순해. 내가 가입하는 입구는 공모펀드야.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일반 펀드지. 그런데 그 돈이 한 군데로 가는 게 아니야. 공모펀드 운용사는 미래에셋 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 KB자산운용 셋이야. 이 셋이 국민이 낸 6천억 원을 모아서 관리해. 그리고 그 돈을 10개의 자펀드로 다시 나눠줘. 이 자펀드는 사모펀드야. 아무나 못 들어가는 운용사들의 펀드지. 그 10개의 자펀드가 실제로 첨단산업 기업들한테 돈을 투자하는 거야.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돼. 펀드를 투자한 개인, 공모펀드, 10개 자펀드, 실제 기업들로 흘러 들어가는 구조야. 그리고 또 하나의 흐름이 있어. 정부 재정 1200억 원은 한국산업은행을 거쳐서 들어와. 이 1200억은 별도의 재정 모호 펀드로 모이고 거기서 10개의 자펀드의 후순위로 들어가. 후순위라는 건 손실이 났을 때 먼저 깎이는 자리라는 뜻이야. 이건 5장에서 자세히 설명할게. 그러니까 자펀드 하나하나에는 국민 돈 80%, 정부 후순위 돈 20%가 같이 들어가 있는 구조야.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을까?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서야. 한 자펀드가 망해도 다른 9개가 있으니까 충격이 그만큼 줄어. 그리고 이번엔 자펀드를 규모별로 차등 배분한 게 특징이야. 과거 뉴딜 펀드 때는 1600억 원을 10개의 운용사한테 200억씩 똑같이 나눠줬었어. 그런데 이번엔 다르게 갔어. 대형 1200억 원 2개, 중형 800억 원 4개, 소형 400억 원 4개로 나뉘어. 대형은 DS 자산운용, 미래에셋 자산운용이야. 중형은 라이프 자산운용, 마이더스 에셋 자산운용, 타임폴리오 자산운용, 한국투자밸류 자산운용이고, 소형은 더제이 자산운용, 수성 자산운용, 오라이언 자산운용, KB 자산운용이야. 처음 들어보는 운용사도 있을 거야. 작은 회사 발굴에 특화된 운용사들을 일부러 골라서 소형 자펀드를 맡긴 거야. 큰 운용사는 큰 그림을, 작은 운용사는 발빠르게 작은 회사 찾기를 맡기는 구조지. 여기서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어느 판매사에 가입을 해도 결과는 똑같아. 시중은행 10곳, 증권사 15곳 어디서 가입을 하든 결국 같은 모펀드, 같은 자펀드로 흘러가. 10개의 자펀드 수익을 다 합산해서 하나의 통합 수익률로 만든 다음 가입자 모두에게 똑같이 나눠줘. 그러니까 어디가 더 수익률이 높은지 비교할 필요가 없어. 둘째, 내가 종목을 직접 고르는 게 아니야. 어떤 회사에 얼마나 투자할지는 자펀드 운용사가 알아서 결정해. 나는 그냥 돈만 넣고 5년 기다리는 거야. 이건 ISA랑 가장 큰 차이야. ISA는 내가 직접 종목을 고를 수 있지만 국민성장펀드는 그게 안 돼. 펀드 매니저한테 전적으로 맡기는 거야. 한 가지 더 있어. 공모펀드라는 운용 내역이 공시돼. 펀드 출시 3개월이 지나면 각 자펀드의 포트폴리오까지 다 공개돼. 어떤 회사에 얼마나 들어갔는지 가입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야. 이제 진짜 핵심으로 들어가자. 일반 국민이 왜 굳이 이 펀드에 가입을 해야 할까? 가장 큰 이유는 세금이야. 일반 펀드에서 투자하면 세금을 내. 그런데 이 펀드는 세금을 깎아줘. 그것도 두 가지 방식으로 깎아주는 거야. 첫 번째는 소득공제야. 소득공제가 뭐냐면 내가 한 해 동안 번 돈에서 일정 금액을 빼고 그 나머지에만 세금을 매기는 거야. 번 돈을 줄여서 세금을 적게 내게 해주는 거지. 국민성장펀드 소득공제율은 투자금액에 따라 계단식으로 달라져. 3천만 원 이하 투자분은 40%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는 20% 공제를 받고 5천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는 10% 공제를 받아. 7천만 원 넘는 부분은 공제율이 없어. 그리고 한 해 최대 1,800만 원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 투자 금액이 커질수록 공제율은 떨어져. 그래서 투자 효율을 보면 3천만 원까지가 가장 좋아. 예를 들어 보면 연봉 5천만 원을 받는 직장인이 3천만 원을 투자했어. 3천만 원 이하 구간은 40% 공제니까 소득 공제 금액이 1,200만 원이야. 그런데 1,200만 원 공제 받았다고 1,200만 원이 통장에 들어오는 게 아니야. 소득 공제는 세금을 직접 깎는 게 아니거든. 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을 깎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깎인 기준금액 내에 세율을 곱해야 진짜 환급액이 나와. 그럼 세율은 어떻게 알지?
우리나라 소득세는 구간별로 세율이 달라. 1,400만원 이하는 6%, 1,400만원이 넘으면 15%, 5천만원이 넘으면 24%, 8,800만원이 넘으면 35%야. 위로 더 가면 38%, 40%, 42%, 45%까지 올라가. 이걸 한계 세율이라고 해. 내가 번 돈 중에 마지막에 붙는 세율이라고 보면 돼. 그리고 연봉 5천만원이 곧 과세 표준 5천만원은 아니야. 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 빼고 인적공제 빼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같은 거 다 빼면 과세 표준이 나와. 연봉 5천만원 직장인이면 보통 과세 표준이 2천에서 2,500만원대로 떨어져. 그러면 1,400만원 넘는 구간이니까 한계세율이 15%야. 그래서 소득공제 1,200만원에 한계세율 15%를 곱하면 환급액이 180만원이야. 3천만원 놓고 180만원 돌려받는 거지.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같은 1,200만원을 공제받아도 사람마다 환급액이 완전히 달라. 과표 1,400만원 이하 저소득자는 환급액이 약 79만원이야. 투자금 대비 수익률은 1.19%야. 연봉 5천만원 직장인은 약 180만원이니까 수익률은 9% 정도지. 연봉 1억은 약 460만원, 수익률은 15.4%고 연봉 3억 초과 고소득자는 약 528만원, 그러니까 수익률은 17.6%까지 올라가. 똑같이 3천만원 놓고 누구는 79만원 받고 누구는 528만원을 받는 거지. 즉 연봉이 높을수록 소득공제 효과가 훨씬 커지는 구조야. 여기서 좀 더 냉정하게 봐보자. 이 환급액이 매년 받는 게 아니야. 한 번 받고 끝이야. 그런데 그 돈을 5년 동안 묶어둬야 돼. 그래서 5년 연환산 수익률로 환산해봐야 진짜 효과가 보여. 저소득자는 연 0.24%, 고소득자는 연 3.29% 수준이야. 생각보다 별거 아닌 수치야. 40% 공제라는 숫자만 보고 들어가면 실제 수익률은 연 몇 %밖에 안 되는 거야. 물론 펀드 자체에서 수익이 나면 그건 별도로 더해져. 그런데 이름은 국민성장펀드인데 실제로는 잘 버는 사람한테 혜택이 더 크다는 거 기억해.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둬야 해. 소득공제 통합한도라는 게 있어. 한 사람이 한 해 동안 받을 수 있는 모든 소득공제 합계가 2,500만원이 한계야. 국민성장펀드 공제도 단독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신용카드 공제, 청약저축, 주택 관련 공제 같은 것들이랑 합산돼. 다른 공제를 이미 많이 받고 있다면 국민성장펀드 공제가 한도에 걸려서 줄어들 수도 있어. 다만 주택자금 공제를 크게 받지 않는 한 보통은 2,500만원까지 채우기 어려우니까 대부분은 다 받을 수 있어. 두 번째 혜택은 분리과세야. 분리과세가 뭐냐면 보통 펀드에서 배당금이 나오면 15.4%를 세금으로 떼. 그런데 국민성장펀드는 이걸 9%, 지방세 포함하면 9.9%까지 깎아줘. 5년 동안 적용돼. 즉 5.5% 정도 세금이 줄어드는 거야. 또 분리과세는 다른 소득이랑 합산도 안 해줘. 우리가 한 해 동안 받은 이자, 배당 같은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돼.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세율이 확 올라가고 건강보험료도 같이 올라가. 근데 국민성장펀드 배당은 따로 떼서 9%로만 매기니까 종합과세에 안 잡혀. 건보료에도 안 잡혀. ISA 계좌랑 동일한 절세 효과라고 보면 돼. 그런데 다시 생각해봐야 되는 게 있어. 이 분리과세 혜택이 실제로 얼마나 클까? 앞에서 봤듯이 국민성장펀드가 투자하는 회사들은 주로 비상장 스타트업, 코스닥 기술특례기업, 첨단산업 성장주야. 이런 회사들의 공통점은 배당을 거의 안 준다는 거야. 번 돈을 다시 사업에 재투자하지 주주한테 배당으로 나눠주는 회사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배당 분리과세 혜택이 있긴 한데 정작 받을 배당 자체가 별로 없을 가망성이 커. 결국 분리과세는 보너스 정도로 생각하는 게 맞아. 그리고 농어촌 특별세, 줄여서 농특세까지 면제해줘. 농특세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농어촌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세금이 있어. 이게 좀 특이한데 정부가 세금을 깎아주는 혜택을 받은 사람들한테 그 깎인 세금의 20%를 다시 떼가는 거야. 일반 세제 혜택 상품이면 180만원 환급에서 36만원을 농특세로 또 떼가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 손에 들어오는 건 144만원밖에 안 돼. 그런데 국민성장펀드는 이 농특세도 면제해줬어. 180만원 그대로 통장에 들어오는 거야. 정리하면 들어갈 땐 소득공제로 깎아주고 수익 나오면 분리과세로 또 깎아주고 건보료 회피에 농특세까지 면제해주는 거야. 이런 혜택 묶음은 일반 펀드에는 절대 없어. 단 진짜 큰 혜택은 소득공제 한 방이고 분리과세는 배당 자체가 적어서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 세금 다음으로 매력적인 게 또 하나 있어. 그래도 펀드는 펀드야. 손실이 날 수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할 거냐. 이 펀드는 정부가 손실의 일부를 먼저 떠안기로 했어.
정부가 후순위 출자로 1200억 원을 따로 출자해. 이 1200억 원은 한국산업은행이 관리하는 재정자금이야. 후순위가 뭐냐면 손실이 나면 제일 먼저 깎이고 수익이 나면 제일 나중에 챙기는 자리야. 그러니까 펀드에 손실이 발생하면 정부 돈 1200억 원이 먼저 깎이고 그 다음에 일반 국민 돈이 깎이는 구조야. 정확히는 자펀드별로 손실의 20%까지 정부가 먼저 부담한다는 거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펀드 전체 수익률이 마이너스 20%가 나도 일반 투자 원금은 이론적으로 그대로 남는다는 뜻이야. 예를 들어 펀드가 25% 손실이 난다면 20%는 정부가 떠안고 나머지 5%만 개인이 손해보는 거지. 이걸 후순위 보강 구조라고 불러. 정부가 먼저 맞고 일반 국민이 나중에 맞는다는 거지. 정부 입장에서는 첨단 산업 키우는 게 더 중요해. 그래서 국민이 안심하고 돈을 넣을 수 있게 일부 손실까지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거야. 그렇다고 원금이 100% 보장되는 건 아니야. 손실이 20% 넘어가면 일반 투자자도 손실을 봐. 이건 원금 보장이 아니라 원금 보전이라고 해. 보장은 무조건 지켜준다는 거고 보전은 일정 범위까지만 막아준다는 뜻이야. 예금이나 적금처럼 무조건 원금 지키는 상품이 아니라는 거지. 혜택은 매력적이지. 그럼 어떻게 가입하는지 알아보자. 국민성장펀드는 두 가지 계좌로 가입할 수 있어. 첫 번째는 전용 계좌야. 세제 혜택을 다 받으려면 이걸로 가입해야 해. 두 번째는 일반 계좌야. 세제 혜택은 못 받지만 그냥 펀드만 사는 거지. 솔직히 일반 계좌는 굳이 가입할 이유가 없어. 세제 혜택이 이 펀드의 핵심이잖아. 전용 계좌로 가입하려면 조건이 있어. 만 19세 이상이거나 만 15세 이상이면서 근로소득이 있어야 해. 그리고 최근 3년 동안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었으면 전용 계좌를 못 만들어.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는 이자랑 배당 합쳐서 한 해 2천만 원이 넘는 사람한테 적용되는 거야. 올해가 2026년이니까 23년, 24년, 25년 중에 단 한 번이라도 종합과세자였으면 안 된다는 거야. 이미 금융소득이 많은 부자는 세제 혜택 못 받게 막아뒀다는 거지. 한도는 어떻게 되느냐? 전용 계좌는 1인당 연간 1억, 5년 동안 누적해서 총 2억 원까지 넣을 수 있어. 일반 계좌는 연 3천만 원까지 넣을 수 있어. 전용 계좌는 여러 금융사에 동시에 만들 수 있는데 다 합쳐서 2억 원이 한도야. 판매 일정도 알아두자. 2026년 첫 모집은 5월 22일 금요일부터 6월 11일 목요일까지 딱 3주간만 열려. 단 6천억 원이 다 팔리면 그 전에 조기 마감될 수 있대. 그러니까 가입 의사가 있으면 빨리 움직이는 게 좋아. 이 3주 중에도 1, 2주차는 서민층 우선 배정이야. 전체 6천억 원의 20%가 서민층에 먼저 배정돼. 근로소득 5천만 원 이하인 사람들이 먼저 가입할 수 있어. ISA 서민형 기준이랑 같아. 2주 동안 팔리지 않은 자녀분이 3주차에 전국민 대상으로 풀려. 그러니까 서민 요건에 해당하는 1주차에 빠르게 가입하는 게 좋아. 가입할 때 꼭 챙겨야 할 서류도 있어. ISA 가입용 소득 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해. 발급은 두 군데서 할 수 있어. 국세청 홈택스 아니면 정부24에서 가능해. 증명서 자체나 발급번호를 필수로 제출해야 가입이 돼. 미리미리 발급받아 두는 게 좋아. 가입할 수 있는 곳은 시중은행 10곳, 증권사 15곳, 총 25곳이야. 오프라인 영업점이랑 온라인 앱 둘 다 동시에 판매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어디서 가입하든 수익률은 똑같아. 다만 금융사별로 가입 이벤트나 수수료가 살짝 다를 수 있어. 세금도 깎아주고 손실도 먼저 떠안아주고 좋아 보이는 부분만 봤어. 그런데 가입하기 전에 짚어봐야 할 단점들이 있어. 첫 번째 단점은 돈이 5년 동안 묶인다는 거야. 이 펀드는 5년 만기 환매 금지형이야. 환매가 뭐냐? 펀드를 다시 팔아서 돈을 빼는 거야. 환매 금지란 말은 그걸 못한다는 뜻이야. 일반 펀드는 내가 원할 때 운용사한테 환매 신청을 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잖아. 근데 이건 5년 동안 그게 안 돼. 왜 막아놨냐면 앞에서 말했듯이 이 펀드는 비상장 기업이나 코스닥 기술특례 기업 같은데 투자하는데 이런 회사 주식은 바로 팔기가 어려워. 운용사 입장에서도 투자자가 중간에 돈 빼간다고 하면 그 회사 주식을 헐값에 팔아야 하니까 매우 곤란하겠지. 그래서 아예 5년 동안 못 빼게 막아둔 거야. 참고로 과거 뉴딜 펀드는 4년 만기였어. 이번에 5년으로 1년 늘린 이유는 신규 자금 공급한 회사들이 성장해서 회수까지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이래. 운용사 입장에서는 4년이랑 5년은 꽤 큰 차이라는 거지. 그리고 5년의 시작점이 내가 돈 넣은 날이 아니야. 모든 국민의 납입이 끝난 뒤에 합쳐서 투자일이라는 게 따로 정해져. 그 투자일부터 5년이 시작되는 거야. 그러니까 2026년 5월 22일에 가입했다고 해서 2031년 5월 22일에 돈 받는 게 아니라는 거지. 만기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따로 매도 신청이나 해지를 하지 않아도 돼.
예금 자동 만기 도래처럼 자동으로 돈이 풀려서 통장에 들어와. 두 번째 단점은 중간에 팔 수는 있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야. 정부도 5년간 한 푼도 못 빼는 건 너무 가혹하다고 본 건지 탈출구를 하나 만들어줬어. 운용사가 이 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을 시켜. 상장이 뭐냐면 주식처럼 거래소에 올려서 다른 사람이랑 사고 팔 수 있게 만드는 거야. ETF나 리츠가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거랑 똑같은 원리야. 펀드 자금 모집이 끝나고 보통 3개월 안에 상장돼. 그럼 상장되면 어떻게 팔까? 내가 1,000만원어치 가입을 했다고 치자. 내 계좌에는 펀드 좌수가 들어있어. 한 좌당 1,000원이면 만좌가 들어있다는 거지. 상장되면 만좌가 거래소에서 거래 가능한 상태로 바뀌어. 가입할 때 썼던 증권사 앱을 열어 종목 검색창에 펀드 이름이나 종목 코드를 쳐. 그러면 현재 거래 가격이 뜨고 매도 버튼을 누르면 팔 수 있어. 주식 거래랑 똑같아. 은행에서 가입했다면 은행에 있는 펀드를 증권사 계좌로 옮겨야 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어. 이걸 타사 대체 출고라고 해. 좀 번거롭지만 가능하긴 해. 그럼 언제부터 팔 수 있을까? 상장된 직후부터 매매는 기술적으로 가능해. 근데 세제 혜택 받았으면 3년은 사실상 못 파는 거지. 정확히 말하면 팔 수는 있는데 가입 후 3년 안에 팔면 그동안 받은 세제 혜택을 전부 토해내야 해. 토해내야 할 세금이 팔아서 받는 돈보다 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사실상 3년은 못 판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야. 세 번째 단점은 3년 지나서 팔려고 해도 제값을 못 받을 수 있는 거야. 상장됐다고 자동으로 잘 팔리는 게 아니거든. 첫 번째, 사는 사람이 없을 수 있어. 5년짜리 환매금지 펀드를 누가 굳이 사겠어. 사는 순간 그 사람도 만기까지 묶이는 거야. 둘째, 사는 사람이 있어도 헐값에 사겠다고 해. 기준 가격이 1,200원이라고 치자. 나는 1,200원에 팔고 싶은데 사는 사람은 내가 또 묶일 건데 그 리스크는 보상해줘야지 하면서 1,000원에 사겠다고 해. 그걸 할인 거래라고 불러. 결국 손해보고 팔아야 거래가 성사돼. 양도는 가능하지만 실제로 5년 묶인다고 생각하고 들어가야 안전해. 네 번째 단점은 수수료가 5년 누적하면 꽤 크다는 거야. 운용 판매 관련 총보수가 연간 1.2%, 온라인은 약 1.0% 수준이야. 1년에 1.2%면 별거 아닌 것 같지? 5년 누적하면 약 6%가 보수로 빠져. 일반 ETF 보수가 0.01%에서 0.1% 수준인 걸 생각하면 꽤 비싼 편이야. 세제 혜택이 크니까 그걸로 상세는 되지만 그래도 공짜는 아니라는 거지. 다섯 번째 단점은 진짜 중요한데 기대 수익률을 가늠하기가 어렵다는 거야. 연금저축이나 ISA는 내가 직접 자산 배분을 할 수 있어. 미국 ETF 30%, 한국 ETF 30%, 채권 20%. 이런 식으로 짜면 대략 연 몇 프로 수익률이 나올지 대략이라도 예측이 돼. 근데 국민성장펀드는 국내 특정 섹터, 그것도 소형 성장주에 집중 투자야. 5년 뒤에 수익률이 좋을지 나쁠지가 가늠이 안 돼. 신산업 투자는 변동성 자체가 매우 커. 잘 되면 100% 갈 수도 있지만 안 되면 마이너스 30% 갈 수도 있는 게임이야. 과거 정부 주도 정책 펀드들의 실제 성과를 한번 보자. 박근혜, 이명박, 문재인 정부 모두 비슷한 시도를 했어. 문재인 정부 때 두 가지 국민 참여형 펀드가 있었어. 첫 번째는 소부장 펀드야. 500억 원 규모로 작았는데 연 9% 수익률이 나왔어. 두 번째는 뉴딜 펀드야. 1600억 원 규모였는데 연 2.2% 정도에 그쳤어. 같은 정부의 같은 컨셉인데 결과가 완전히 달랐다는 거지. 정책 펀드라고 무조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못 되는 것도 아니야. 결국 운용사가 어떤 회사를 골라서 어떻게 키우느냐에 달렸어. 그래서 정부도 이번에 뉴딜 펀드 실패에 배운 점을 반영했어. 만기를 4년에서 5년으로 늘렸고 신규 자금 공급 의무를 50%에서 30% 완화했어. 운용사를 균등 배분이 아니라 규모별 차등 배분으로 바꿨어. 자율 투자 비중도 40%까지 줬어. 이전 실패에서 배운 게 어느 정도 반영됐다는 거지. 그래도 결과는 5년 뒤에 봐야 알겠지. 절세 좋다는 상품은 국민성장펀드만 있는 게 아니야. 우리한테 이미 익숙한 절세 3총사가 있는 거 알지? 연금저축, IRP, ISA야. 이거랑 비교해야 진짜 그림이 보여. 먼저 연금저축과 IRP부터 보자. 얘네는 세액공제 방식이야. 소득공제는 과세 표준을 깎아주는 거고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거야. 그래서 연봉이 5,500만원 이하면 세액공제율이 16.5%, 넘으면 13.2%야. 즉 저소득자한테 더 유리해. 반대로 국민성장펀드는 소득공제니까 한계 세율 높은 고소득자한테 유리해.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나와. 저소득자라면 연금저축과 IRP를 먼저 채우는 게 맞아. 고소득자라면 절세 3총사 다 채우고 국민성장펀드를 검토하면 돼. 이번엔 ISA를 보자. ISA의 가장 큰 장점은 자유도야.
의무 가입은 3년이지만 필요하면 중도 인출이 자유로워. 그리고 내가 직접 종목을 고를 수도 있어. 주식, ETF 다 가능해. 반면 국민성장펀드는 5년 동안 묶이고 내가 종목을 고르질 못해. 펀드 매니저가 전적으로 운용해. ISA는 유연하고 자유롭고 국민성장펀드는 묶이고 위임하는 거야. 그래서 결론은 이거야. 국민성장펀드는 절세 계좌를 대체하는 상품이 아니야. 보완제인 거지. 연금저축, IRP, ISA 다 채우고도 여유가 있을 때 추가로 검토하는 상품이라는 거. 이 우선순위를 기억해야 해. 여기까지 들었으면 마지막 질문이 남아. 그래서 나는 가입해야 돼, 말아야 돼? 추천 대상부터 한번 보자. 첫째, 절세 3총사를 이미 다 채운 사람. 연금저축, IRP, ISA 한도가 더 이상 남지 않았다면 추가 절세 수단으로 검토할 만해. 둘째, 5년 동안 안 써도 되는 진짜 여유 자금이 있는 사람. 5년이 짧은 시간이 아니야. 결혼, 주택, 자녀 교육비, 응급 상황 등이 있을 수 있지. 5년 동안 한 푼도 안 써도 되는 돈만 넣어. 셋째, 과세 표준이 높아서 환급 효과가 큰 사람. 한계세율 24% 이상, 즉 과세 표준 5천만 원이 넘는 사람이 진짜 효과를 봐. 넷째, 국내 첨단 산업 소형주 장기 성장에 베팅하고 싶은 사람. 변동성과 리스크를 감소하고 AI, 반도체, 바이오 미래에 한번 걸어보고 싶다면 이 펀드가 도구가 될 수 있어. 이 네 가지가 다 맞으면 검토할 만한 상품이야. 반대로 비추천 대상도 보자. 첫 번째, 연금저축이나 IRP 한도를 아직 못 채운 사람. 그거 먼저 채워. 둘째, 5년 이내 큰돈 쓸 일이 없는 사람. 셋째, 과세 표준이 낮은 저소득자. 환급액이 너무 적어서 5년 묶이는 것에 비해 효과가 너무 적을 수 있어. 넷째, 최근 3년 내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였던 사람. 어차피 전용 계좌를 못 만들어. 다섯 번째, 정부 보전 20%가 넘는 원금 손실이 걱정되는 사람. 펀드 자체가 마이너스 30이나 마이너스 40% 갈 가능성도 있어. 한 가지 더 있어. 5년 묶일 바엔 차라리 S&P 500이나 나스닥 100에 넣겠다 하는 사람도 있어. 일리가 있어. 본인 상황에 맞게 판단해. 마지막으로 중요한 얘기 하나 할게. 세금 혜택보다 수익이 먼저야. 많은 사람들이 절세 혜택만 보고 상품에 들어가는데 정작 투자 수익이 안 나거나 마이너스가 나면 세금 안 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국민성장펀드의 본질은 뭐야? 국내 소형주 위주의 첨단 산업 주식형 펀드야. 절세 혜택은 그 위에 붙어있는 보너스, 즉 꼬리라는 거야. 꼬리가 몸통을 흔들게 하면 안 돼. 좋은 투자를 결정한 다음에 절세가 따라오는 거지. 절세 보고 좋지 않은 상품을 5년 동안 떠안는 건 순서 자체가 잘못된 거야. 짧게 정리해 볼게. 국민성장펀드는 정부가 차린 150조짜리 거대한 농장이야. 그 중에 한 해 6천억 원, 5년 누적 3조 원을 일반 국민도 같이 참여할 수 있게 열어준 게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야. AI, 반도체, 바이오 같은 12개 첨단 산업의 중소, 중견 기업에 5년 동안 돈을 키워서 같이 수확하자는 거지. 매력은 두 가지야. 첫째, 세금 혜택. 들어갈 때 소득공제 최대 40%, 나올 때 배당소득 분리과세 9%, 건보료 회피, 농특세까지 면제해줘. 둘째, 정부가 손실의 20%까지 먼저 부담해줘. 단점도 분명해. 5년 동안 돈이 묶이고 3년 안에 양도하면 세금 다 토해내고 원금 보장도 아니야. 분리과세 혜택은 배당 자체가 적어서 실효성이 낮을 수 있고 수수료 5년 누적이면 약 6%가 빠지고 무엇보다 기대 수익률을 가늠하기가 어려워. 그리고 절세 효과는 연봉이 높을수록 커지고 5년 연한산으로 보면 사실 그렇게 크지 않아. 결국 우선순위는 이거야. 연금저축, IRP, ISA 먼저 채우고 그 다음에 여유 있는 자금이 있을 때 국민성장펀드로 가는 거야. 절세 욕심에 무리하지 말고 결국 투자는 수익이 본질이야. 절세는 꼴이야. 잊지 마.